자, 11월 17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마이너스, 코스닥도 1.5%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469,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내려가서 7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기관이 2,400억 정도 매도, 외국인도 역시나 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 시장에 대한 무게추 제기는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독차지했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는 58% 플러스로 57,200원의 거래를 마쳐서 오늘 성공적으로 데뷔를 치렀고요. 장중에는 80% 플러스까지도 올라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연관이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마이너스 4.5%, 67만 9천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에코프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마이너스, 에코프로 BM이 1.8% 마이너스. 역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엔터주가 3사 모두, 4사 모두 9% 가까이 빠지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반도체주가 조금은 버텨주면서 시장을 지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쪽 상담소가 진행이 되죠. 오늘 금쪽 상담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루지 않는, 접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리고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고요. 벌써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두님, JS님, 마하님도 들어오셨고요. 오늘 월천님, 무지개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쪽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금쪽 상담소 뭘까요? 보여주시죠. 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비트코인과 그리고 지정학과 여러 가지 그런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쇼츠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비트코인과 전쟁과 지정학 관련된 이야기.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바짝 다가온 비트코인의 계절,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물론 저는 뭐 매일 팔로우업을 하는 건 아니라서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쫙 올라온 감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올해만 벌써 2배입니다. 와. 어느새 그렇게 올라왔네요. 네. 근데 앞으로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8천만 원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이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긴축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그런 고금리에 대한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죠. 네. 특히 2020년도의 그 장세는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비트코인도 크게 올랐었는데 고금리로 전환하면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인 금융하고의 상관관계는 그닥 높지 않아요. 그 기간에는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감기라는 이슈로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쪽,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쪽 상담소 오늘의 주제 공개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자, 금요일 쪽집게 상담소 문제가 뭐니, 눈앞으로 다가온 반감기,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 오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가 익숙지 않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좀 독특한 자산이죠.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총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존폐론이 없어진다. 이런 회의론을 주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산 같은데 사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오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없어진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예.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죠. 비트코인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이 근데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IT의 비트코인의 역할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달러입니다. 단위는 7,200에서 69,000까지 860% 상승 그리고 지금 밑으로 다시 77% 하락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반감기랑 상관이 있나요?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상승도 2020년, 21년 상승이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10분당 채굴되는 양이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반감기 이후에 바로 오르진 않고 한 8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미친 듯이 올랐죠. 근데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때 다른 자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로나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그러면서 예. 이게 비트코인이 그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라는 이슈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4년 주기거든요. 2020년 초였지만 이제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원래 반감기라는 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인데 블록당 이제 계산하는데 블록당 10분이 평균입니다. 예. 21만 블록이 지나면 이제 반감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0년쯤 지나면 이제 아예 채굴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4년마다 오고 있죠. 묘하게도 미국 대통령 선거철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철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맞춰서 그렇게 시스템이 된 거야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죠, 그거는. 아, 우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감기라는 이슈 내년 4월이다. 지금 우리 교수님 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타마님도 오셨고요. 수기님도 오셨고 달리님께서 오셨고 또 슈퍼챗을 왜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저희는 슈퍼챗 안 써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나오미님께서 디지털 금쪽 같은 오태민 작가님 2,000원 써주셨고요. 주성원님께서 블록체인 천재 오태민 작가님 10,000원 이렇게 쏴주셨습니다. 저희가 출연료에 보태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이 반감기라는 게 왜 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반감기가 비트코인이 없어지거나 망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채굴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채굴이라는 게 우리가 곡괭이로 땅에서 금을 캐듯이 캐는 건 아니고 채굴은 사실은 보안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그 보안 시스템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채굴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비싼 전기료와 컴퓨터 칩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데 예. 그들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아마 떠나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겠죠.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채굴자들이 또 전기세 내고 공장 임대료 내야 되는데 못 버티고 또 떠나겠죠. 그렇죠. 이걸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동안 반감기 전에 주류 언론에서 너 이제 비트코인 죽었다, 끝났다, 죽음의 소용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안 죽거든요. 2배 이상 올라요. 채굴량은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은 결국 2배 이상 오르니까 채굴자들이 더 늘어나죠.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하면서 모여드는 거죠. 투자자들도. 근데 어떻게 채굴되는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어떻게 가격은 2배로 오르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한 채굴자들이 떠나고 더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더 채굴자들이 떠나는 이런 죽음의 소용돌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다른 이론도 가능하죠. 일반적인 미시경제학에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안 하면 이게 보안 서비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채굴을 안 하면 그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 작동을 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이 사람이 채굴을 통해서 그 보안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아무도 생산성 악화로 채굴을 안 한다 그래도 이게 굴러갑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못 버티겠죠. 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다른 알트코인처럼 뭐 100달러로 회귀하고 10달러로 회귀하고 1달러로 회귀해서 가루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아하. 채굴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내년 4월. 원래 지금 반감기가 몇 번 있었어요? 3번? 여태까지 3번 있었죠. 3번. 그럼 3번 있는 동안에 요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반감기 6개월 전에는 뭐 가격이 다운되거나 오르거나 뭐 이런 현상 딱 패턴 포착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네. 반감기 전에는 보통 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반감기 때도 안 좋아요. 어. 반감기가 끝나고 실제로 반감기가 이루어지면 영세한 채굴자들은 스위치를 꺼야 돼요. 예. 가격은 안 오르고 채굴량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들이 버티다가 팔고 떠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오릅니다. 3번 전부 저점 대비 20-30배씩 올랐어요. 저점 대비 20-30배요? 네. 와. 그러면은 지금 얼마였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선이 2천만 원을 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또 몇 배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2020년대 코로나 때 자산이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2월인가 3월에. 예. 그때 비트코인이 800만 원, 7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4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고점이 8천만 원이니까 20배를 찍었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FTX 사태 이후에 막 2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만약에 20배라면 4억인데 4억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진 않겠죠. 공포감에 또 던질 테니까 예. 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번 장은 매우 특수합니다. 반감기도 있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그 시즌하고도 겹치거든요. 예. 그 시즌이 겹치면 이제 현물 ETF 원래 이제 기관들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 규모가 꽤 됩니까? 그죠, 뭐 260억 달러가 들어온다 뭐 이런 통계를 내더라고요, 한국에. 260억 달러? 네. 얼마죠? 26조 원인가요? 뭐 260억 달러. 어쨌든 어마어마한 코비 리서치에서 낸 자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 붐이 일어나면 미국의 월가의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진화를 했죠. 그 튤립이고 사기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먹히지가 않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 주식을 담았습니다. 260억 원인가. 그러니까 주류들도 이제 아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없어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감기 때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의 시장이 오면 그때는 이제 대중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거는 미디어나 주류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어질 자산이 아니구나. 그들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확신이 되면서 이제 좀 다른 패턴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희가 뭐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뭐 경제 활동을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해외에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서 비트코인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요? 왜 계속 이렇게 남아 있고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개인들한테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예.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예. 그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뭐 식량 조금하고 달러 뭉치 조금이겠죠. 폴란드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친척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보내줬어요. 아예 우크라이나라는 정부 자체가 전 세계의 비트코이너들한테 그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디지털 장관이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생수나 이런 거를 그런 걸로 샀거든요. 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 금융을 동결합니다. 개인 거지만 결국 국가가 폭탄 사고 뭐 하느라고 써야 돼서 징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기에 빠지면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습니까? 국경 개념이 없어요, 비트코인.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뭐 갔다라고 치면은
그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과정은 그 전쟁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로 가는 거죠. 네,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로 폴란드는 전쟁 안 하니까 거기 네. 폴란드 시민들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 폴란드 시민들은 폴란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할인해서 사주겠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난 5월 달인가 6월 달에 SEC에 현물 ETF를 신청하고 나서 폭스뉴스에서 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블랙락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거 자금 세탁의 지표야.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의 환율 정책이나 이자율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어셋이다.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정학적인 그런 해칭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경 개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국경 없이 여러 곳에서 황금성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또 장점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업비트에서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현황입니다. 신청 날짜는 2023년 5월, 7월, 7월, 7월 이렇게 있고 검토 기한은 2024년 1월, 3월, 그리고 내년 3월, 3월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미 벌써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세에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10년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그 SEC에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띄웠다가 거절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제 폭락을 하죠. 그저께도 뭐 하나를 연기했어요. 근데 한 번 신청하면 그게 SEC가 여러 이유로다가 연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한 240일이 기한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많이 기한이 도래해서 SEC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미국 법원이 SEC의 그 거절 사유가 진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SEC로서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승인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들려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에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고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슈퍼챗이 계속 들어와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Your Best Do 님께서 The Great Bitcoin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린 사냥꾼님이 비트코인 모르면 60년대, 70년대 강남 땅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라면서 5,000원을 보내주셨는데 요거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했거든요. 2014년에요? 네, 제가 주변에 많이 권하고 제가 그때도 책을 써서 이렇게 줬는데 제 주변에 부자가 안 됐어요. 제 평균 매입 단가가 있잖아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50만 원하고 7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5천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거 혹시 지금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좀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생방송이고 그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포지션을 노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오셨고 실질적으로 그럼 교수님이 포착하셨을 때랑 이게 세간의 주목을 받아서 빵 떴을 때랑은 조금의 연도의 차이는 있는데 좀 답답하셨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앞으로 대세인데 2018년, 19년 요때 이제 빵 떴죠. 17년도에. 그러면은 몇 년 동안의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2017년에 빵 떴을 때 거봐 내가 이거 뜬다고 했지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상황이고 슈퍼챗 그만 써주셔도 되는데 바상님께서 오태민 작가님 자주 초대해 주세요. 국내 비트코인 전문가 중에서 단연 으뜸이십니다. 비트코인 지정학으로 설명해 주시는 인문학적 접근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좀 본질적으로 사실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페트로 달러 시대 때는 더 그랬고 달러가 최고다.
전 세계적인 통화는 달러.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찰이라는 그런 지위를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재정 적자에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온리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어서 고립주의가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달러는 패권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도전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은 것 같고 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 달러의 그런 포지션 이런 거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 키커런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단지 그냥 여러 화폐를 교환할 때 달러를 한번 거쳐가거든요. 예.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국제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나라 선박이든지 간에 무역에 가는 선박들은 그렇게 전투태세를 안 해도 공해상을 다닐 수 있는 건 잘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 이 공해상들에 대해서 순찰을 도는 해군력이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만 해군이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해군이 쑥대밭이 된 거죠. 영국과 예. 일본이.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도전하고 하니까 미국이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말로는 그렇죠.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트럼피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립주의가 강화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힘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키커런시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가진 누군가가 그 미국이 제공하는 해군력을 제공해서 안전한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키커런시로서 기축통화가 되기보다는 일일물의 담보물 같은, 그러니까 주요 거대 은행들 간의 그 단기금융의 담보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거는. 그러면은 기축통화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이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크게 보완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비트코인 금의 시총, 비트코인 가격과 금 선물 변화. 이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은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뭐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비트코인이랑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일성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전쟁이랑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 전쟁이 나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개인들이 대피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좋거든요. 예. 그런 혼란이 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러우 전쟁 발발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안 좋아졌죠.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스위프트 코드에 대항해서 뭐 비트코인을 쓰겠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이제 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국가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네. 비트코인을 자꾸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정가에서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봤고 그 당시에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작년 봄부터 다 얼어붙었죠.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 러우 전쟁은 비트코인한테 부정적이었죠. 근데 최근에 중동의 정세 불안은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유가 올수록 비트코인은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사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뭐 세계 3차 대전을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중국의 대만 침공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만약에 전 세계가 소용돌이에 좀 휘말린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릅니까? 네, 그런 거를 가정하자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아,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전쟁에 돌입하지 않는 어떤 나라는 좀 안전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1,00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의 상상을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내가 만약에 1,000억 원 이상의 부가 있다면 네. 그 중에 100억이나 200억을 정부가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부 모르게 국경 넘어서 넘길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미 벌써 그렇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죠. 오. 일론 머스크가 왜 4년 전에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별게 없어요. 예. 상해 공장 있잖아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몇 천억의 뭐 자산을 팔아서 위안화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달러로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죠. 달러로 바꿔도 못 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면은 송금하고 내가 이걸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예. 그 딱 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의 부자들로서는 비트코인을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일부 담아볼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하면 할수록.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네라는 그렇죠. 개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금이 못 따라옵니다. 그건 금이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슈퍼챗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조영래님께서 화이팅하면서 2,000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아님께서 작가님 최고 중에 최고 하트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조금 오태민 사생팬님께서 베스트셀러 작가 오태민 하면서 2,000원 보내주셨고 수기님께서 2만 원 오태민 작가님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신간 꼭 읽어보세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자몽 포레스트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한량님께서도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알트코인들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진정성이 없는 알트코인들,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 그냥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냐면 나는 이거 장난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가 또 미친 듯이 빠지고 밈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도지코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상관관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지코인은 오래된 코인입니다. 예. 제가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도 이미 도지코인이 있었고요. 도지코인은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채택하면서 그걸 떠들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도치코인을 모방한 뭐 시바 뭐 이런 것들이 스시나 뭐 이런 거 특정한 걸 말씀드려 죄송한데 왜 그게 가격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진득하게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진득하게 3년, 4년, 5년을 내다보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질량이 크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거죠. 젊은 분들한테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어봐야 비트코인으로는 인생 역전이 안 되는데 아하. 이런 것들은 이제 불장이 오면 막 일주일 만에 100배도 가고 1,000배도 가거든요. 100만 원만 넣어도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보는데 그만큼 근거가 없으니까 빠질 위험이 크죠.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알트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도지코인이라고 하면 뭐 미친 듯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시총도 뭐 집계가 되고 하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이 본질적인 내재 가치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사실은 근거라고 말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 근거라고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비트코인도 근거는 없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서 예.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자라든가 시장이 그거에 다 맞춰져요. 그리고 한꺼번에 버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알트는 왜 비트코인의 모형으로 가지 못하냐면 예. 이미 헐값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내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다 던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버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맞게 채굴 비용도 올라가고 채굴 기계도 팔리고 하면서 그게 또 노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알트는 그렇게 잘 안 가요. 올랐다가 이제 탐욕을 못 견디고 그
창시자들 주변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 임원들이 처음에 불화받은 거를 막 던졌대요. 회사는 안 던지더라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따져봤을 때 알트코인들은 시장이 조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비트코인은 이미 그 궤도를 지나서 그렇죠. 제도권에서 충분히 그 쓰임새를 증명하면서 네. 쓰이는 상황이다. 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되고 하면은 제도권에 들어가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까? 혹은 가격 변동성이 이전의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커서 더 부자 될 수 있는, 그냥 흔히 말하면 그럴 수 있는 변동성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명칭은 이제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진짜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면 현물 ETF를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을 외치고 나가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국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는 건데 비트코인을 갖는다는 건 암호키를 자기가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물 ETF 같은 파생 상품은 암호키를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암호키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냥 다 거래소에 맡기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뭐 골드만삭스한테 맡긴다거나 시티뱅크에 맡기면 시티뱅크가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배당해주는 형태가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순수성이 훼손됐으니까 막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 가격이 오르면 좋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류화되면 될수록 너무 좋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뭐 10배 오르고 주류화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수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되면 고객 돈으로다가 거대 금융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체 총량의 20-30%를 장악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금괴금의 20-30%가 중앙은행이나 은행들한테 있어요. 예. 그래서 금도 실제로 막 거래되는 게 아니라 금의 추상적인 코드가 그렇죠. 거래되면서 심지어는 특수한 금융기관들은 금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조사도 안 받고 그냥 공매도 쳐버리는 거거든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를 밝히지 않고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불법인데 금 가격 안정이라는 대의가 있으니까 정부가 사실상 봐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기업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금융기업들이 지금 이미 많이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더 모으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 부유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키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의 돈으로다 고객의 돈으로 대신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죠. 예. 그럼 20-30%까지 모으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안 할 거고 몇 년 동안 갈 테니까 만약에 이번 장이 그런 장이라면 예전처럼 순간적으로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2-3년을 쭉 갈 가능성도 높아요. 우상향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권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원래 이야기를 했었던 탈중앙화 이 가치는 지금 훼손되는 거다. 네.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 맞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에도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적인 그런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도 정부가 많이 바꿨거든요. 인터넷이 정부를 바꾼 것 이상으로 정부들이 적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탈중앙을 가지고 나와서 정부를 당황하게 한 게 맞지만 정부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게 미국적 적응이 바로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비트코인이 이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통화에 도전하는 데다가 거시경제 조작에 방해가 되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자료랑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싫어하지만 이거를 지금 놔두면 너무 지하 경제만 커지니까 이거를 포용해야 되겠죠. 근데 애초에 10년 전, 14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이버 펑키들이 많거든요. 예. 이들은 비트코인을 왜 샀냐 하면 딱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한 청년들은 마약할 자유를 외치면서 샀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둠의 수단으로.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비트코인 쓸모가 사실은 실크로드라는 그 지하의 아마존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물, 뭐 사제총 이런 거 막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거기서 눈에 안 보인다고 비트코인으로 사용해서 비트코인 $1를 넘은 겁니다. 그들이 다 뭐
형량 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재벌이 됐죠. 감옥 한번 갔다 오고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본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친구거든요. 이게 자유다. 결제 수단. 그렇지. 무정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의외로 투명해요. 그래서 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또. 네. 원래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적이 뭐 불가능해서 그런 데 많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추적하면 다 나옵니까? 우리가 은행 누구한테 송금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은행 계좌를 알잖아요. 네. 그 사람 거라는 은행 계좌를 알지만 우리가 그 계좌를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영장이 있으면 들여다보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사람 계좌라는 것만 모르지 계좌를 알면 다 들여다보입니다. 거래처의 거래처가 다 나오죠. 지갑을 그 아는 게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라는 것 자체가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오픈한 거거든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아하, 그렇군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그 IMF 총재가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죠. CBDC, 지속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하는 게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각국의 디지털 화폐화, 그러니까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또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CBDC가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비트코인의 그런 아성을 위협합니까?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서 같이 더 갈 수 있는 시너지가 나는 겁니까? CBDC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그 복잡한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CBDC를 단지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통화의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상당히 산업국가에서는 디지털화 됐죠.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면서 이거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어요. 1,000원짜리가 주머니에 없죠. 우리가 안 씁니다. 그렇죠. 뭐 카드로 쓰잖아요.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기업들한테 그 디지털 머니를 꽂아준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CBDC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업은행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업은행은 우리가 온라인 뱅킹하려고 이용하는 거지 이자 때문에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업은행이 우리가 돈을 맡기면 우리가 한꺼번에 인출을 안 한다는 전제 아래 장기 대출해 줍니다. 고리로. 우리한테는 이자 조금 주고. 근데 그 자산이 다 없어지겠죠. 상업은행이. 또 만약에 미국이 달러 CBDC를 만들면 국경을 만약에 그게 넘게 되면 일본이나 유로, 우리나라 정도 빼놓고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휴업을 하겠죠. 뭐 아르헨티나 국민 같으면 뭐 그 받을 거 아닙니까? 달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BDC에 대한 논의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연돼요, 계속. 얼마 전에도 호주 중앙은행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CBDC 계획은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니까 이제 감을 잡죠. 그래서 상업은행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경 통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CBDC 같은 경우는 도입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CBDC가 비트코인처럼 암호를 사용하는 신원을 인증하지 않고 암호로 인증하는 형태로 나오면 오히려 이 생태계에 크게 공헌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딱 없는 게 스테이블한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한 코인을 만들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언제든지 이렇게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스테이블한 걸 만들었다가 망한 게 이제 루나테라 사태고. 근데 만약에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CBDC가 나와서 그게 암호 기반이라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줄이면 오히려 이 세계를 정부가 원하지 않았지만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고 우리 온라인 뱅킹처럼 결국은 다 신원 인증을 할 거예요. 신원 인증을 하면 사실은 되게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독자적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신원 인증 CBDC는 되게 사용이 불편해요. 왜 그런 거예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십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남아서 저한테 파실 수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뭐 우리가 뭐 하다가 제가 샀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그 서버 대한항공의 서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원을 인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원 인증하는 그 CBDC의 개념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고로 이걸 도입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를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이 있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까? 물론 이거는 뭐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패턴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패턴. 참고할 수 있는 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밖에 없으니까요. 과거 패턴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비트코인부터 오릅니다.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모멘텀입니다. 예. 만약에 정고점을 8천만 원이라고 했으면 비트코인 8천만 원을 돌파하고 나면서부터 알트의 시대가 옵니다. 알트들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알트를 투자하시려면 조금 그 뒤로 미루시고요. 지금 당장은 내년 반감기 전후로 해서 지금부터 1억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죠. 비트코인을. 천천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올랐다가 어제도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예. 이런 거에 너무 춤추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말고. 네, 보통 올라가면서 하고 떨어지면 팔거든요. 그걸 거꾸로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힘드니까 그냥 무작위로 매달 첫날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는 거죠. 1,000만 원씩 10달 동안 산다든가. 그럼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그런 알트 중에서도 해외 알트들은 좀 믿을만한 거예요? 아니 알트는 너무 많아요. 아. 알트는 너무 많고 저도 한때 자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트 백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어떤 걸 우리가 선구한다는 건 거의 힘들고요. 사실 되게 운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그것도 힌트가 있어요. 알트 시장을 주도하는 그 흐름을 만드는 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거든요. 예. 이 친구가 젊고 똑똑해서 좀 예지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을 선도하는 패션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ICO 붐이 2017년이고 2020년은 디파이하고 NFT 붐이에요. 전부 비탈릭 부테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이 밀고 있는 개념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예측 시장이고 하나가 SBT라고 소울바운드 토큰이에요.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거는 월드코인 들어보셨죠? 월드코인. 그 신원 인증, 홍채 이렇게 해갖고 받는 거. 예. 예.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겁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신원 인증에 되게 탁월한 기술이거든요. 예. 이거 관련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예측 시장이라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중앙 없이 하는 도박이에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예측한다거나 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해서 돈을 묻었다가 이기면 먹고 지면 뭐 못 찾고 뭐 이런 걸 예. 예측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한 시장들이 알트들이 이제 거기다 AI까지 뭐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접목하면 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뭐 좋은 말 넣으면 그런 것들이 미친 듯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런 거 관련해서 그분 이야기를 잘 네네. 들어봐야 된다. 언제나 유행을 선도합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코인, 뭐 소위 김치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뉴스들도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한참 붐 일었을 때는 진짜 뭐 너도 나도 뭐 백서 내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었는데 그런 게 아직 살아남은 뭐 국내 코인 혹은 믿을 만한 그런 건 있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 오늘 코멘트하기 네, 어려우시죠? 제가 만든 건 있는데 예. 제가 만든 건 아예 투자를 안 받아서 아. 산에 오신 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상하게 좀 해볼 수 있다. 예. 워낙에 블록체인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시켰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그래서 고상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해갖고 일부를 이제 산에 올라오신 분들한테 줬죠.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서 K코인 같은 경우는 코멘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제가 네, 제 거만 코멘트한 걸로.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래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이 뭐 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주창하는데 제가 안 갖고 안 팔고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상장이 안 된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비트코인도 상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다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만들었지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상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이 슈퍼챗 읽다 끝나겠어요. 슈퍼챗 읽다가 리밸런싱 님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2만 원 보내주셨고요. 오수르 님도 작가님 신간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바삭 님도 5만 원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아우, 많은 분들이 예쁜애 님께서 또 5만 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것도 뭐 베스트셀러니까 저도 뭐 찾아서 열심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상화폐 공부도 해봐야겠어요. 근데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잘 모르고 조금만 공부해 보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제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가격도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늦었죠. 늦었어요? 네, 그래서 1995년도의 인터넷은 아니에요. 2000년도 다 된 인터넷인 거예요. 그럼 닷컴 버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페이스북 같은 거 안 나온 거죠. 아하. 무궁무진하게 길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늦은 건 확실하게 맞다. 2000년대에 구글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야후가 있었지.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해야죠. 그러면 공부했을 때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개념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까? 네, 본인이 하는 다 업종이 있잖아요. 예. 그 업종하고 같이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이 통찰이 생깁니다. 하나만 뭐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예술 문화 이쪽으로는 또 관련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메타버스하고 그 금융하고 무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 해더라도 예. 자기 업종이나 자기 회사가 그쪽 사업을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부가. 이게 그냥 가격적으로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얘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알쏭달쏭 비트코인 효블레스님께서 5,000원 주시면서 비트모빅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금요일인데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코인 이슈가 있으면 자주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트코인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서 책도 많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까지 투자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월요일 5시에 저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